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레벨 3죠. 알짜 문제 레벨 3고 핵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매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매매는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회 문제죠. 작년도 문제인데 이렇게 쉽게 도네요.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X고 답은 1번이죠. 너무 두려워 마십시오. 그죠? 매매 계약은 대표적인 뭐죠? 낙선 계약이죠. 물론 유상 계약이고 쌍무 계약이고 그 다음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꼭 기억할 것은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도 요구하지 않는 기본적으로 무과실 책임이고요. 4번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효하죠. 따라서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요. 매매 계약에 따른 비용은 쌍방이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5번 매매 계약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쉽게도 냅니다. 2번입니다. 매매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겁니다. 28회 기출 문제죠. 일단 예약을 하게 되면 물권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약은 항상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1번 매매 일방 예약은 물권 계약이다. X고요. 1번은 답이 될 수 없네요. 그 다음에 일방 예약은 뭐죠?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는 경우 우리가 일방 예약이라고 하고요.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즉시 쌍방 간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2번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2번, 3번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지만 법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고려해 주지만 제척 기간이 도가됐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3번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내 행사했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없다. X다. 다시 말하면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4번 매매 예약이 성립한 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매매 목적물이 없어진 것이니까 예약 완결권 행사할 수 없겠죠. 따라서 예약 완결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5번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제척 기간에 따라서 소멸하게 되는데 제척 기간은 10년이거든요. 따라서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한다. X.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답은 2번이죠.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형적인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으로 계약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29회 기출 문제네요. 일단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의 계약금이 지급돼야지만 성립하거든요.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요. 따라서 2번 을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니까요. 2번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당연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죠. 다시 말하면 계약금 계약이 있든 없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3번입니다.
자,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에요.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이 있어야 계약금 계약이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 3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소멸하지 않는다. X죠. 다시 말씀드리면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소멸하겠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이죠. 일단 계약금은 세 가지 성질을 가져요. 증약금적 성질을 갖고요. 해약금적 성질을 갖기도 하고 위약금적 성질을 갖기도 해요. 자, 첫째,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에 예외 없는 공통된 성질이고요. 해약금적 성질은 원칙적 성질이고 위약금적 성질은 특약이 있어야지만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이 있어야지만 위약금적 성질을 갖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증약금적 성질과 원칙적으로 해약금적 성질을 띠고요. 만약에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특약을 맺으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만 띠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아무튼 증약금적 성질은 반드시 갖게 되는 성질이니까 4번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은 증약금으로 성질을 가진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고요. 또 해약금적 성질은 원칙적 성질이니까 을이 계약금과 증조금을 지급한 경우죠.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이미 중도금의 지급이 됐다면 이행의 착수가 있다면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우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갑을 사이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고요.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갖는 거죠. 2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죠. 따라서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매매 계약이 무효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는 거죠. 1, 2번은 맞네요. 3번. 을은 중도금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행, 착수 전,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만 해야 되겠죠. 4번. 을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입니다. 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이행, 착수 전에만 할 수 있으니까 이행하기 전이니까 원상회복 의무 발생하지 않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따라서 4번. 을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 답은 4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약금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5번. 갑과 을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만 있는 계약금인 거죠. 따라서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니까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자, 계약금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5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 계약금을 위한 계약 해제는 채무 불이행과 상관이 없으므로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계약금은 계약에 부수행해야지는 종된 계약이고요. 3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 이제 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갖기 때문에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물론 해약금의 성질은 배제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면 증약금적 성질을 띠는 거잖아요. 따라서 4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됐어요. 만약에 별말 없이 일부만 지급됐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자, 계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유효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예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단 말이죠. 그러면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준 사람은 포기 3천만 원을 손해봐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받은 사람은 6천만 원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은 3천만 원을 손해봐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받은 사람은 포기, 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은 약정한 계약 금액만큼 손해를 봐야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자,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부만 지급됐어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근데 만약에 2천만 원의 배액인 4천만 원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3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만 손해보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약정한 계약 금액만큼 손해를 봐야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이 아니라 3천만 원을 손해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5천만 원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5번이 X고 5번이 뭐가 되는 거죠? 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우리 판례는 어떤 추이냐면 약정한 금액만큼 손해를 봐야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 거다. 따라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고, 이때 손해받는 금액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죠. 1번 기억, 계약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맞죠? 니은번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이행기 전이든 이행기 후든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이행에 착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디귿번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러니까 2배를 줘야 계약금액만큼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 이행을 제공하면 족하고 매수인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맞아요. 자,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배액 2배를 줘야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안 받아요. 거부해요. 그러면 공탁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동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따라서 모두 옳기 때문에 5번이 답이죠. 최근에 또 출제 경향인데 30회 장려도 문제잖아요. 뭐 옳은 것을 찾아라 했을 때 다 옳은 경우도 있고 틀린 것을 찾아라 할 때 다 틀린 것도 있거든요. 유의하시기 바라고. 이런 경우에 괜히 하나쯤은 틀려야지 해가지고 2, 3, 4 셋 중에 하나다 해가지고 찍지 마시기 바라고 자기 생각에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죠. 갑은 그 소유 후 X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X토지가 인도되지도 않고 이게 자꾸 그러네. 인도되지도 않고 대금도 완되지도 않았어요. 자,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목적물을 인도받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돼요. 따라서 과실은 누가 갖냐면 매도인인 갑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인 갑이 과실을 수취한다면 그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인도 의무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배상, 지연자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다면 이자를 뭐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하니까. 1번은 맞는 짐입니다. 이번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이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매수인이 인도받았다면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금 지급을 거절할 뭐가 있다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대요. 그럼 물론 이자 줄 필요는 없겠죠. 2번도 맞는 질문인 거죠. 3번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이 잔대금 지급을 지급채 하여도 갑은 잔대금 이자 상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도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니까요. 4번 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을이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어요. 자,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등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도로 기준합니다. 따라서 인도받지도 않고 대금을 완자하지도 않았다면 등기를 했더라도 을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없어요. 따라서 4번 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을이 미리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받았다고 하여도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이상 X토지에 발생한 과실은 갑, 매도인에게 기속된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인도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되겠죠. 따라서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을이 대금을 완제했어요. 그러면 요 을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을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입니다.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 발생한 과실은 갑, 매도인에게 기속된다. X죠.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잊지 말 것은 뭐예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된다. 인도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았다면 그 과실은 매도인인 갑에게 기속된다. 그래서 5번 질문은 인도받지 않았지만 대금을 완제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5번이 X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제 매매에 관한 레벨 3 핵심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